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기본 간호학의 이은석입니다. 자,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인데요. 이 기본 간호학의 내용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또 시험을 잘 준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를 드리고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교재를 먼저 보시면요. 이제 목차가 있죠. 목차를 한번 펴보시겠어요? 항상 이제 공부하시기 전에 내가 공부하고자 하는 과목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그래서 일단 큰 이렇게 숲을 먼저 이제 보고 가는 작업들이 좀 필요합니다. 보시면 이제 교재가 이론편 그리고 이론에 따른 이제 문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크게 제가 챕터를 8개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1챕터가 이제 산소화 요구 좀 적어볼까요? 이제 산소화 그리고 산소화 요구와 더불어서 제가 바이탈 사인에 있어서 중요한 항목들이 있죠. 이 네 가지 항목에 대한 내용을 같이 좀 묶어서 놨습니다. 산소화 요구를 첫 번째 볼 거고요. 이제 두 번째는 영양 요구. 영양 간호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세 번째가 배설이죠. 자, 이 배설 안에는 배뇨, 그리고 배변. 이렇게 나눠서 볼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 챕터가 이제 활동과 관련된 운동 요구입니다. 활동, 운동 요구. 활동, 운동 요구.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챕터에 이제 몇 가지 내용들이 좀 다양하게 들어와요. 안위 요구. 안위와 관련된 부분들인데요. 자, 이 안에서 우리가 같이 내용을 정리할 부분들은요. 이제 수면에 대한 거. 수면과 휴식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체온 사정과 조절, 그러니까 열에 대한 부분들을 다룰 거예요. 물론 이제 바이탈 사인, 활력 징후를 다루면서 체온은 뭐 어떻게 측정하고 하는 부분들이 여기서 나오긴 하지만 우리가 이쪽 안위 요구에 있어서는 열요법, 뭐 냉요법 이런 것들을 다룰 겁니다. 그래서 체온 사정, 조절, 체온 사정, 조절 이런 부분들. 자, 그 다음에 볼 것이 이제 임종에 관한 간호예요. 임종 징후 사정 및 간호. 그래서 임종 그리고 통증.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개인위생과 침상관리입니다. 개인위생 그리고 침상관리. 자, 요게 안위 요구에서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전 요구예요. 안전 요구. 안전 요구인데요. 제가 여기다 이제 빨간색을 칠하는 이유는 요 안에서 굉장히 많은 문항들이 좀 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요구 안에는요, 안전 그리고 사고 위험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볼 거예요. 그래서 안전, 뭐 사고에 관한 것들을 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감염 관리. 자, 감염 관리. 감염 관리, 그 다음에 이제 투약과 관련된 간호입니다. 우리가 투약이라고 큰 제목을 정했지만 사실 이 안에 내용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경구 투약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근육 투약, 근육 주사로 하는 거, 뭐 그다음에 혈관, IV가 있을 거고요. 뭐 피하, 피내, 뭐 등등 이제 약물과 관련된 내용들을 여기서 좀 다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처 간호. 욕창에 관한 것들, 욕창의 단계별, 그리고 이제 소독을 할 때 다양한 또 여러 가지 제품들의 특징 이런 것들을 같이 이 상처 간호에서 좀 볼 겁니다. 6챕터고요. 그 다음에 7번째 챕터는 이제 간호과정과 간호사정. 간호과정. 우리 간호과정도 간호과정이라고 하는 굉장히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우리 간호사의 굉장히 독자적인 영역이잖아요. 자료를 수집하는 사정 단계 그리고 가지고 문제를 세우는 거죠. 간호 진단을 하고요. 또 이제 목표를 세우면서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이제 중재 수행을 하고 결과를 평가하게 되는 이 간호 과정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이제 간호 사정 볼까요? 간호 사정 해서 이 간호 사정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전체 이 시스템을 대상자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하나하나씩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또 문제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 이제 돌출해 내는 건데요. 자, 이렇게 해서 8개의 큰 챕터로 정리를 해냈고요. 보통 지금 요 정도의 챕터가 이런 기본 간호학에 되게 요거 외에도 내용들이 있지만 이제 주로 시험에서 다뤄지고 있는 주요한 챕터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요렇게 주로 이제 시험 위주로 해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 이 내용들을 이제 하나하나 보시면 굉장히 간단하게 짧게 요약을 좀 해드렸습니다. 근데 내용이 그래서 좀 적을 거예요. 하지만 이 단어 하나, 문장 하나는 대부분 시험에 많이 기출이 됐던 내용을 위주로 중요한 단어들, 문장들 위주로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잘 보시면서 내용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기본 간호학이라는 거 이거 자체가 뭐 아주 낯선 과목은 사실 아니에요. 이미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라면 너무나 아주 능수능란하게 익숙하게 잘 하고 계실 건데 이 기본 간호학의 고유의 특징이 있습니다. 기본 간호학 같은 경우는 굉장히 디테일하죠. 우리 기본 간호학이 뭐 성인이나 모성이나 아동 간호나 이러한 영역에 같이 간호중재로 들어가는 영역이긴 해요. 그런데 그런 뭐 성인이나 아동 같은 데서 다뤄지는 이 내용화, 이 간호에 대한 내용과 기본 간호학은 굉장히 디테일하죠. 디테일하고 구체적이고 뭐 이렇게 막 범위들이 이렇게 다 정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기억하면서 공부를 해주시는 게 또 포인트고요. 이게 자꾸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개정이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개정이 되는 부분들을 잘 또 따라와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뭐 시판이 되어져 있는 요약집이나 문제집에서 반영이 안 되는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짚어가면서 비교해 가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라서 그런 것들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냥 영상을 들으면서 혹은 문제풀이를 하면서 내가 이미 잘 알고 있던 이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요약하고 정리한다. 라는 이런 마음으로 좀 봐주시면 충분하게 뭐 걸어 다니면서도 아니면 뭔가를 다른 걸 하면서도 내용을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과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이제 붉은 글씨를 쓰긴 했습니다만 시험에는 이제 골고루 나오고 있긴 하는데요. 쭉 이렇게 분석을 해 보니 이 안전 요구에서 굉장히 뭐 거의 40% 내지는 45%에 가까운 문제가 좀 기출이 됐었더라고요. 감염관리, 자, 여기서도 많이 나오고요. 이제 투약, 자, 투약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 또 투약은 기본 간호의 다양한 내용들 중에서 또 중요한 내용 파트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봐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간호사정, 제가 뭐 일부의 이런 활력 징후가 보통 이제 간호사정의 챕터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그걸 따로 뺐습니다만 이렇게 간호사정에 대한 부분들도 또 기출이 되고 있고요. 또 어디서 또 기출이 됐냐면 이런 거 수면과 관련된 거에서도 기출이 되고 이제 열이 처음엔 뭐 오한기를 지나서 발열기 그리고 회복기 막 이런 단계를 지나면서 또 어떤 중재들이 필요하는지 자, 이런 부분들 잘 보셔야 되고요. 활동과 안위 요구에서도 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보행을 도울 수 있는 보조기구들을 잘 다룰 수 있도록 또 내용 정리를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배설 요구 빼놓을 수 없죠. 배뇨, 배변. 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산소화 요구와 관련되어져서 문항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챕터들 같은 경우에는 그럼 시험에 안 나오느냐? 그건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이미 뭐 유사한 이런 또 자격이나 면허를 요구하는 이런 시험에서 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이제 그런 부분까지 최소한 이 교재에 있는 내용 정도는 잘 습득을 해 주시는 것이 또 시험에 있어서 좋은 점수를 받는 비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내가 이 산소화 요구부터 간호사정까지 물론 이제 어떤 이제 교재들마다 순서는 좀 바뀔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이러한 양상으로 이제 시험에 기출이 되고 있는 이 폼을 따라서 같이 가고 있으니 보시면서요. 내가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겠구나 라는 것들을 일단 머리 안에 넣어 두시면서 그러면 이제 제1챕터인 산소화부터 넘어가야지 이제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충분히 우리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리뷰하고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정확하게 기억을 또 되살려서 혹은 또 간만에 또 시험을 준비하면서 오랜만에 또 책을 들여다보시는 분들이라면 또 맞아 그랬지 뭐 또 새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기억들을 잘 끄집어내서 점수로 잘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몇 배속을 해서 들어도 그냥 귀에서 정리가 될 수 있게 제가 계속 요약하면서 핵심적인 이 문구들, 단어들 위주로 내용을 정리하면서 갈 테니 같이 호흡을 맞추면서 따라가 주신다면 또 기본 간호학이라고 하는 전체 과목 중에서 기본 간호학이라고 하는 이 과목에서 또 좋은 점수를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략적으로 안내를 드리면서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1챕터로 넘어와서요. 1챕터 딱 펴가지고 이제 페이지 첫 번째부터 연필로 막 그으면서 내용이 뭐가 있나라고 가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1챕터로 들어오셔서요. 아, 첫 번째가 산소화 요구네. 그럼 내가 산소화 요구에서 주로 어떤 개념들을 지금 정리를 해놔서 이렇게 가고 있는지를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산소화 요구 사정, 호흡이 이런 기전에 의해서 일어나는구나. 호흡은 이렇게 조절되는구나. 제목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런 게 정상호흡인데 그렇지 않은 비정상호흡들은 이런 것들이 있구나. 호흡기계 진단 검사와 간호에는 이런 것들이 있구나. 라는 것들을 보시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산소와 간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호흡 운동, 기침, 맞아, 체위백은 이런 거였지. 이런 거 내가 지금 하고 있지. 뭐 이런 것들 보시고요. 이제 산소요법에서 산소를 전달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나오죠. 자, 그런 부분들, 인공기도관, 가습에 대한 것들 나옵니다. 자, 그렇게 일부가 정리가 되면서 이제 여기 산소화 요구 나오고 그래서 제가 활력증 같이 붙여 넣었어요. 그래서 활력징후에서 각각 체온, 혈압, 맥박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내용이 정리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보면 이 챕터가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하나하나씩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교재로 다시 첫 페이지로 돌아와 보십시오. 산소화 요구 시작하겠습니다. 자, 산소, 이제 우리 O2라고 하죠. O2, 산소.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가 산소가 없는 곳에서는 생존이 어려워지죠. 우리 몸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산소는요, 우리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필수 물질입니다. 호흡을 통해서 폐로, 몸속으로 산소가 들어오고요. 또 심장 기능에 의해서 혈액이 쫙 퍼져나가면서 또 산소가 조직으로 전달이 되죠. 우리 산소화에서는 이 폐, 그다음에 순환기, 심장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호흡이라는 걸 하고요. 기도 유지 하는 데 있어서 산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호흡의 생리적인 기전을 좀 볼 거예요. 정상 호흡에 영향을 주는 요인입니다. 공기가 이동하는 통로인 기도계에 공기의 흐름, 코에서부터 쭉 폐 기도를 통해서 기관지를 통해서 폐까지 넘어가는데 이러한 기도계에 병변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호흡기계의 호흡의 기능에 영향을 주고요. 또 정맥의 산화, 혈액으로부터 탄산가스를 제거하는 이 폐폭에 얼마만큼 기능이 건강한가에 따라서 영향을 주고요. 영양소와 노폐물, 또 산소, 탄산가스를 운반하는 심맥관계 기능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지면서 호흡 기능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 환기와 관류와 확산이 나와요. 환기, 관류, 자, 확산. 자, 첫 번째 환기라고 하는 거, 환기는 뭐예요? 우리 환기시키자, 창문 좀 열자 하고 집에서도 우리 환기 하잖아요. 공기 흐름입니다.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개념인데요. 자, 환기 내용을 보시면, 자, 흡기 들이마시는 동안 폐포내로 외부에 있던 산소가 들어오죠. 그 다음에 숨을 후 하고 내쉬는 이 호기 동안 외부로 탄산가스,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이런 가스들이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폐를 사이에 두고 폐 밖 안으로의 공기의 움직임이 이제 환기인데요. 자, 이날레이션. 자, 흡기입니다. 마시는 거죠. 숨을 들이쉬는 거. 자, 우리가 숨을 들이쉴 때 이 공기는요, 압력차에 의해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의 공기가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려면 압력의 균형이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 안 들어오죠. 압력차, 외부가 높아야 돼요.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횡격막은 아래로 내려가요. 우리가 횡격막, 자, 아래로 내려간다. 횡격막 이렇게 있는데요. 요게 이렇게 돼요. 자, 우리가 수축, 이완의 개념을요. 수축은 쪼그라드는 거, 이완은 늘어나는 거. 자, 이렇게 있던 횡격막이 아래로 하강하게 되면은 줄죠. 이게 수축이에요. 횡격막 하강은
횡격막 수축입니다. 자, 밑으로 당기고요. 또 이 늑간근은 어떻게 돼요? 얘도 잡아 당겨지면서 수축이 되면서 폐의 용적을 넓혀줍니다. 자, 아래에도 그림이 있듯이요. 대기압이 760인데요. 횡격막이 아래로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외 늑간근이 수축이 되면서 잡아 들어 올려지죠. 이러면서 상대적으로 이 폐 용적이 커지니까 압력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압력차가 일어났네. 이래서 외부의 공기가 폐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러면서 흡기가 일어나고요. 호기는 반대죠. 숨을 후 내쉬니까 어떻게 돼요? 반대요. 횡격막은 다시 이완이 되고요. 들려져 있던 외 늑간근 수축이 다시 이렇게 풀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이 폐 안에 흉곽 안에 압력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대기압보다 높아지는 거예요. 지금 763으로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폐에 있던 공기가 어떻게 돼요? 바깥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러면서 호기가 이루어지는 거. 자, 이게 뭐다? 환기라는 거고요. 자, 관류는 뭐냐? 이거는 혈액의 흐름이에요. 자, 가스교환이 일어나도록 혈액이 폐포와 모세혈관막 사이를 적절하게 움직이는 거. 이것을 관류라고 합니다. 혈액량이나 자세나 자, 활동 수준에 영향을 받죠. 활동 수준이 많으면요. 산소 요구량이 그만큼 어떻게 돼요? 높아져요. 그러면서 심박출도 증가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고요. 혈액 공급의 적절성 그리고 심혈관계 기능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네, 관류죠. 자, 확산이 있습니다. 확산. 가스 교환은요,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입자가 수동적으로 이동하는 확산의 원리에 의해서 호흡막을 통한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의 가스 교환이 발생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농도나 압력이 높은 곳에서 어디로 낮은 쪽으로 기체나 입자가 이동하는 것을 확산이라고 하는데 영향 요인을 한번 볼까요? 자, 확산 표면적이 영향을 준다. 그래서 뭐 폐를 절제하거나 무기폐인 경우 어렵겠죠. 그 다음에 폐포, 폐모세 혈관막의 두께, 또 폐렴이나 폐부종 이런 경우에도 영향을 받게 되겠죠. 자, 분압. 자, 높은 고도 이런 경우에 이런 경우 가스의 용해도, 독성가스 노출 시 산소가 부족이 되겠죠. 이러면 또 확산에 영향을 받습니다. 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 산소는요, 혈색소와 결합해서 운반이 된다. 그래서 한 개 혈색소에 4개의 산소 분압과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됩니다. 자, 이산화탄소는요, 중탄산이온, HCO3-죠. 이 중탄산이온의 형태로 운반이 이루어진다. 약 70%가 그렇게 운반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탄산염과 자, 그 다음에 혈색소와 결합하는 게 약 한 30%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이제 확산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산소증이 나오는데요. 그야말로 우리 몸에 산소가 부족한 거죠. 증상이나 징후는 또 뒤에도 나오는데 이런 것들 잘 보세요. 산소가 부족하게 되면 숨쉬기 어려워지죠. 호흡곤란. 그리고 적은 맥압을 갖는 혈압 상승, 맥압, 그러니까 수축기와 이완기 차이가 적어지면서 혈압이 올라가고요. 호흡이나 맥박이 증가합니다. 빈맥 나타나죠. 청색증, 불안, 안절부절 못하고요. 근심, 창백증, 그리고 앉아 있어야 숨이 쉬어지는 기자호흡입니다. 또 이외에도 어때요? 코 막 벌렁벌렁 거리는 거 이런 것도 나타나고요. 호흡 보조근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만성적으로 저산소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이제 뭐 사고 과정의 변화에서부터요. 두통, 흉통, 심장 비대, 식욕부진 등등 제시된 것들, 사지 근육의 허약감, 근육통, 뭐 성욕도 감소하고요. 정신이 신경계의 변화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점점 더 들어오지, 졸리고 혼동이 오고 혼미해지고 혼수까지도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산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호흡은 어떻게 조절이 되는지. 호흡의 수도 중요하고요. 모두 중요해요. 깊이도 중요하죠. 신경성 조절을 보시면요. 호흡은 어디? 연수와 내교. 그래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기와 흡기의 중추가 기량적으로 작용하죠. 연수. 자, 내교. 흡기 중추와 연계돼서 율동적이고 규칙적인 환기를 이룹니다. 그래서 흡기 들이마시는 게 완전히 이루어지면 흡기 중추가 억제되고 호기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원리로 조절이 되고 있고요. 이건 신경성 조절. 화학적
화학적인 이런 화학성 조절을 보시면요. 신경성 조절을 보완하기 위해서 산소 분압, 이산화탄소 분압, 그다음 pH를 정확하게 감지해서 호흡 중추인 연수와 내교에 알려주어서 서로서로 보완을 하면서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소화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요. 크게 생리적, 발달적, 행동, 정서적, 환경적 요인으로 좀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생리적인 요인은요. 산소 운반 능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혈색소의 감소나 변화가 이 산소화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빈혈 같은 경우에는 산소화가 잘 안 될 수 있는 거죠. 흡입된 산소 농도가 떨어진다거나 일산화탄소를 흡입한다거나 뭐 저혈량증이 있거나 탈수가 심하거나 대사가 막 증가하거나 뭐 신질 대사율이 증가하는 경우나 아니면 임신 비만 등과 같은 이런 흉벽에 영향을 주는 상황 이런 것들이 또 산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발달적으로 본다면 이제 미숙아 같은 경우에는 이 폐의 계면활성제 합성 능력이 좀 떨어지잖아요. 보통 이제 임신 7개월경에 이러한 계면활성제가 좀 완성이 되는데 그 전에 태어난 이런 미숙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러니까 표면 장력이 감소하면서 어떻게 돼요? 폐포 허탈을 잘 방지하는 것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저산소증까지 초래할 수 있어요. 미숙아. 또 영아 같은 경우에는 흉부는 작고 기도가 짧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또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학령 전기와 학령기 같은 경우에는 뭐 청소년도 마찬가지지만 집단 생활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호흡기 질환에 굉장히 이환율이 높은 편입니다. 성인기 같은 경우에는요, 심폐 질환의 위험률이 높죠. 노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화로 인해서 이런 환기나 폐 기능들이 상당히 떨어지게 되면서 이제 생애 발달 주기로 봤을 때 각 연령별로 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동 정서적인 요인을 보시면요. 비만인 경우에는 폐약장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영양 상태가 또 산소화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대상자를 볼 때 산소화 그러면은 딱 한 가지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굉장히 폭넓게 다양한 각도로 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양이 불량한 경우에는 또 기치 능력이 떨어지면서 폐 분비물 잘 축적이 될 수도 있고요. 고지방 식이에 너무 노출이 돼 있다 이러면 혈액 산소 운반 능력이 좀 떨어진 경향이 있습니다. 자, 운동 같은 경우에는요. 신진 대사가 굉장히 증가하게 되죠. 호흡률도 증가를 하게 되는 또 이런 효과들도 있고요. 자, 흡연, 니코틴 같은 경우에는 말초혈관이나 관상동맥 혈관을 수축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저산소증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상대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호흡률을 또 증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흡연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요. 뭐 약물을 남용하는 거, 알코올이나 마약성 진통제 같은 경우에는 호흡 능력이 굉장히 억제가 되죠.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뭐 흡입제제, 흡입할 수 있는 마약류 남용은 또 영구적인 폐 손상도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약물도 영향을 미치고요. 또 수분 섭취가 많으냐 부족이냐 이런 것들도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환경적인 요인을 보시면요. 고도가 자꾸 높아질수록 산소량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고산지대 이런 데 가면 늘 숨차요. 이런 고지대에 산소 부족으로 흡수가 증가할 수 있어요. 보상작용이에요. 또 열나면 또 흡수 증가하기도 하고요. 증가하죠. 아니면 반대로 냉한 환경에서는 흡수가 감소하고요. 뭐 공기오염, 규폐충의 위험에 많이 노출이 될 수 있고요. 또 체위는 상체를 높이면 높일수록 훨씬 더 호흡이 원활해집니다. 이런 환경적인 또 유해 물질들 이런 것들이 산소화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 유심히 봐야 돼요. 정상호흡과 비정상 호흡의 양상. 정상호흡은요, 이렇게 올라간 게 흡기, 내려간 게 호흡기. 굉장히 규칙적이면서 아주 깊이와 수가 일정합니다. 그래서 분당 12에서 20회 정도를 정상이라고 보죠. 자분과 부속근의 움직임이 없어요. 그런데 빈호흡, 빠른 호흡인데요. 빠르고 얕은 호흡입니다. 정상적인 이런 호흡이 잘 되지 않은 채 숫자가 되게 빨라요. 열이나 불안이나 운동. 근데 느린 호흡은 어때요? 느린 호흡 보시면은 굉장히 숫자적으로 느려져 있죠. 그래서 수면이나 약물을 과용하거나 중추 신경계에 뭔가 문제가 있을 때 해서 보통 느린 호흡은 분당 12회 미만으로 가게 됩니다. 이 빈 호흡을 보시면요. 어때요? 숫자도 되게 빠르고요. 깊이도
그렇게 완전히 채워지지는 않습니다만 이 과도호흡은 또 반대예요. 과대한기 과도호흡은요. 호흡의 횟수 깊이도 같이 증가를 하게 되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요. 그림을 보시면서 같이 이렇게 매칭을 하시면 훨씬 더 기억하기가 쉽습니다. 자, 과소호흡, 과소환기는요. 또 이런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뇌졸중으로 뇌관에 손상이 있거나 마약성 진통제가 과다하게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이제 호흡기계에 뭔가 폐쇄가 있는 거죠. COPD, 만성 폐쇄성 폐질환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충분하게 벤틸레이션이 잘 안 됩니다. 자, 그다음에 쿠스마울 호흡 요거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요. 깊죠? 그리고 빨라요. 한숨 형태의 호흡인데요. 뭐 이런 쿠스마울 호흡을 할 때는 과일향, 뭐 아세톤 냄새가 동반이 됩니다. 신부전, 대사성 산독증, 당뇨성 케톤 산증. 이게 대사로 인해서 쌓인 산이잖아요. 산을 날리기 위한 보상으로 굉장히 깊고 빠른, 그러면서 약간 향이 나는 이런 호흡을 하게 되죠. 그래서 원래는 과다호흡 하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막 봉지 내주고 다시 재흡입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쿠스마울 호흡을 할 때 봉지를 다시 대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을지도 모르는 거죠. 이 사람 살려고 지금 산을 버리고 있는 중인데 다시 그 봉지를 대주면 그거 마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과다호흡 한다고 봉지 갖다 주면 안 되고 대상자를 정확하게 사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쿠스마울 호흡이고요. 체인스톡 호흡이에요. 과호흡과 모호흡이 번갈아 교대로 나타납니다. 보통 아동 혹은 노인에서 수면 시에도 정상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 체인스톡 호흡의 대표적인 상황은요. 임종이에요. 임종. 막 했다 갑자기 또 있다가 있다 후 했다 이러다가 이제 플랫으로 고요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임종이긴 합니다만 뇌 손상이나 약물 과용, 요독존, 신부전 이런 경우에도 나타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비호흡입니다. 비호흡 잘 보세요. 그림으로 이해하세요. 자, 불규칙하죠. 그리고 다양한 호흡의 깊이 다양해요. 그러다가 무호흡이 나타납니다. 규칙성 있나요? 없어요. 자, 이런 경우 뇌압이 올라간다거나 약물 중독이나 뇌 손상 이럴 때 이런 비호흡이 나타날 수 있고요. 이게 진행이 되면 이제 운동 실족성 호흡으로 넘어갑니다. 호흡이 얕거나 깊을 수 있고 짧은 기간 동안 멈출 수도 있고 예측할 수 없는 불규칙한 특징. 지금 방금 제가 설명드린 이런 호흡의 양상이 더 심화되는 거죠. 연수의 손상이나 뇌 손상, 뇌막염일 때도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다. 자, 다음에 있는 건요. 지속 흡시성 호흡이에요. 자, 흡기가 길죠. 그 다음에 호기성 정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볼 때는요, 헐떡거리고 숨이 찬 이런 양상을 나타냅니다. 자, 기자호흡은요, 상체를 세워야 돼요. 세울 때만 편안하게 호흡이 가능한 이런 호흡의 양상을 기자호흡이라고 합니다. 자, 요 부분들은 여러분 잘 매칭하세요. 요거 가지고도 시험에 짝짓기로도 잘 나옵니다. 산소화를 이제 사정을 해야 되는데요. 신체 사정을 할 때는 의식 수준이나 행동의 변화, 이런 진압력들을 좀 봐야 돼요. 영향을 미치죠. 그리고 흉곽 운동이 대칭적인지, 폐음은 어떤지 들어봐야 되고요. 또 활력증후. 호흡이 활력증후 중에 하나잖아요. 들어가죠. 피부나 점막의 색이나 온도, 탄력성, 습도 관찰하고요. 소변 배설량이나 활동량 이런 것들이 동반이 되어져야 합니다. 저산소증, 아까도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조직 안에, 세포 안에 산소가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호흡곤란, 그 다음에 혈압이 올라가지만 수축기, 이완기 차이가 별로 없어지는 거예요. 맥압이 줄어듭니다. 호흡과 맥박은 보상을 하기 위해서 증가합니다. 이제 청색증 나타나고 안절부절 못합니다. 그러면서 만성적으로 가면 뭐 심장 비대, 식욕부진, 변비, 사고 과정의 변화, 의식까지 이룰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가게 된다라는 거. 코를 벌렁거린다고 했죠. 흉골, 늑관이 퇴축이 되고요. 호흡이나 보조근을 많이 사용해서 누가 봐도 막 이렇게 들썩들썩 숨을 쉬게 되는 양상을 좀 보이면서 손톱, 입술 이런데 청색증, 또 피부에도 청색증이 나타나게 될 수 있습니다. 저산소증에 관한 증상들은 잘 보십시오. 자, 호흡기계 진단검사가 간호인데요.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이제 폐 기능 검사예요. Pulmonary Function Test. 이 폐 기능 검사를 폐 활량계를 이용해서 폐 역학적인 검사, 폐 용적, 그리고 폐 활량, 그 다음에 총폐 용량 이런 것들을 이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폐 기능 검사 같은 경우에는 요 기본적인 제가 요
여기 교재에 싫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인 것들은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드릴 테니까 보시면서 요거는 좀 기억을 해주시면은 좋습니다. 자, 보시면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한 번에 숨 쉬고 나가고 하는 양이 있죠. 1회 호흡량이라고 합니다. 타이달 볼륨이라고 하죠. 이게 약 한 500cc가 돼요. 자, 그러다가 한 번 숨을 크게 들이쉴 때가 있겠죠. 그리고 한 번 숨을 후 하고 내쉴 때가 있겠죠. 이렇게 여기를 구간을 좀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요. 자, 1회 호흡량을 우리가 타이달 볼륨이라고 한다고 했죠. 여기가 한 이제 500 정도 됩니다. 500ml 1회 호흡량. 자, 1회 호흡을 하고도요. 자, 이제 들어갔다 나가는 양인데요. 한번 더 흡기를 최대로 했을 때 들어올 수 있는 양이 있어요. 이게 흡기 예비량이라고 해요. 여기 요 부분인데요. 이게 몇이냐? 이게 3000입니다. 3000. 어마무시하죠. 3000ml. 그래서 1회 호흡량과 이 흡기 예비량을 합쳐서 뭐라고 부르냐면요. 흡기 용적이라고 해요. 여기가. 흡기 용적이고요. 자, 우리가 숨을 기본적으로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데 더 호기, 숨을 내쉴 수 있는 보유 용적이 있어요. 호기 보유 용적. 이게 얼마냐면요. 여기에 해당되는 건데요. 이게 이제 책마다 조금씩 다르게 표시는 되어져 있습니다만 한 1000에서 한 1200 정도. 그래서 저는 한 1000으로 볼게요. 호기 보유 용적. 이게 몇이다? 1000.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게 숨이 다 나간 거냐가 아니라요. 잔기량이 있습니다. 잔기량. 이게 책마다 조금 다르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1200에서 1500. 그래서 저는 한 1500으로 볼게요. 자, 요 더 남아있는 이 잔기량이 1500. 어마어마하죠. 사실은 여기에 이렇게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기 보유 용적이라고 하는 대략 1000 정도와 그리고 잔기량 한 1500 정도를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기능적 잔기량이라고 해요. 자, 요거를 뭐라고 한다? 기능적 잔기량.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여러분 다 더해 보십시오. 총 폐용량은 어떻게 되나요? 자, 흡기 용적인 여기 3500이죠. 3500에 그 다음에 기능적 잔기량 2500 하니까 총 폐용량은 6000. 요거를 다 합치면 총 폐용량. 여러분들도 같이 따라서 이미 뭐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총 폐용량은요, 그래서 약 한 6리터 정도로 보고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 폐활량 있잖아요. 폐활량. 자, 요것이요. 흡기 용적과 그 다음에 호기 보유 용적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너 폐활량이 되게 좋구나. 숨을 보통 들이쉬는 거에 최대로 들이쉴 수 있는 것과 최대로 내뿜을 수 있는 거. 이거를 폐활량이라고 해요. 폐활량. 약 몇이에요? 4500. 여기 남아있는 잔기량만 빼시면 돼요. 잔기량만 빼면 폐활량이고요. 여기 남아있는 잔기량까지 합치면 이게 총 폐용량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상적인 기도를 유지하고 있고 폐기능을 유지하고 있다면 가능할까요? 어려울까요? 가능하는 건데 이제 뭔가 문제가 있으면 이 부분에 좀 제한이 있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게 이제 또 폐쇄성 폐질환이냐 아니면 억제성 폐질환이냐 막 이런 것들을 보는데 이제 거기까지 디테일하게 하진 않겠습니다만 이제 펄머너리 펑션 테스트는 굉장히 기본적으로 많이 하는 검사 중에 하나다라는 거 요 정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 대상자 사정할 때 펄스 옥시미터 적용 많이 하죠. 이 맥박 산소 포화도, 그래서 혈액 내 산소 포화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비침습적이죠. 주기적, 지속적으로 비침습적, 경피적으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산소를 적용한 대상자가 산소 포화도를 측정 안 한다? 이러면 웃긴 거죠. 모순입니다. 반드시 측정을 해야 되고요. 또 산소를 투여하고 있지 않더라도 저산소증이 위험이 있는 환자를 관찰할 때 유효한 검사. 그래서
그래서 보통 95% 이상을 정상이라고 봅니다. 자, 브론코스코피 기관지 내시경이에요. 그래서 후두, 기관, 기관지를 보는 내시경인데요. 이 검사하기 전에 1시간 전에 진정제 투여하고요. 분무요법으로 또 국소 마취도 하고요. 검사하고 나서요. 이 구개반사가 돌아와야 뭔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잘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최대 호기 유속 검사가 있어요. 자, 이거 최대 호기 유속은요. 아주 강한 호기 동안 숨을 내쉬는 거죠. 강한 숨을 내쉬는 기간 동안 가장 높은 유속을 말합니다. 기도 크기의 변화를 반영하고요. 최대 유량계를 가지고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제 앉아서 검사합니다. 그래서 깊게 일단 숨을 마신 후에 이제 호기를 봐야 되니까 입에 꼭 맞게 그 유량계를 대요. 그리고 후 강하게 불면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자, 흉곽 천자 있는데요. 흉막 안에 바늘을 넣어주고 공기나 액체를 빼내는 거죠. 그래서 진단 목적이나 치료 목적으로 이용을 하게 되고요. 대상자 앉히고 하죠. 앉거나 약간 앉은 상태에서 이렇게 앞으로 기댄 상태에서 이 흉곽 천자를 하게 됩니다. 네, 이런 기본적인 검사를 한다라는 거 있고요. 자, 동맥혈 가수 분석 검사 있네요. ABGA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대상자 파악하는데. ABGA 동맥혈을 가지고 가스 분석을 해서 우리가 보는 게 pH 볼 거고요. 산소 분압, 이산화탄소 분압, 그리고 세츄레이션 보죠. 산소 포화도 보고 그리고 중탄산염 을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PaO2 산소 분압은요. 가스 교환의 효율성을, 이산화탄소 분압은 폐포환기의 효과성을 반영을 한다. pH가 몇이 정상인가요? 7.35에서 7.45로 보죠. 7.35. pH는 7.35에서 7.45. 자, 그 다음에 PO2는요. 80에서 100mm Hg. PCO2는 35에서 45. 자, 그 다음에 HCO3- 중탄산염은요. 22에서 26mg/L죠. 세츄레이션은 95% 이상으로 봅니다. 우리가 산이냐 염기냐 일단 우리 pH를 보고 확인을 하죠. 그래서 숫자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산증, 그 다음에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알칼리증, 염으로 가는 거고요. 이게 대사성이냐 호흡성이냐는 어떤 걸로 판독하나요? 그렇죠. CO2 분압과 중탄산염으로 봅니다. 자, 이산화탄소가 변동이 있다 이러면 호흡성. 산증, 호흡성, 알칼리증으로 가는 거고요. 호흡성 산증이라 그러면 pH는 7.35보다 떨어질 거고 이산화탄소 분압은 이 산이잖아. 산 올라가겠죠. 자, 그 다음에 대사성이다 라고 하려면 중탄산염이 정상 범위를 넘어가게 됩니다. 얘는 염이잖아요. 그래서 산증일 경우에 대사성 산증일 경우에 이 숫자가 감소할 거고요. 그 다음에 대사성 알칼리증이다 이러면 이 숫자가 또 커지겠죠. 요렇게 요 두 개, 이산화탄소 분압과 그다음에 중탄산염 그리고 pH를 가지고 산인지 염인지 대사성인지 호흡성인지 이렇게 판독을 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산소 분압이나 세츄레이션은 뭐 산증이냐 알칼리증이냐에 큰 영향을 주는 항목은 아닙니다만 이제 산소화 정도를 보는 아주 중요한 수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ABGA 검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산소와 간호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첫 번째 흉부물리요법이 나오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볼 거는 호흡운동 기침.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수분 섭취에 관한 거. 네 번째 습화된 공기 제공하는 거. 그다음 체위는 어떤 체위를 적용할지. 여섯 번째는 이제 흡인 요법이 나옵니다. 이것이 산소화를 증진할 수 있는 중요한 간호중재다. 첫 번째 흉부물리요법을 한번 볼까요? 흉부물리요법은요. 폐 분비물을 묽게 합니다. 그래서 더 쉽게 바깥으로 빼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적용을 하는데 이 객담을요. 이 분비물을 중력이나 혹은 기계적인 힘을 이용해서 이제 이동을 시키는 거죠. 종류를 보시면 일단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타진법, 진동법, 체위백에 대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자, 요거는 되게 핵심 문구들, 핵심 내용들 넣어놨기 때문에 꼼꼼하게 보면서 헷갈리지 않도록 정리해 주시는 것이 필요해요. 요거 시험에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요 내용을 다 섞어가지고요. 이 타진법의 설명에 뭐 진동법 슬쩍 끼워 넣거나 아니면 이래서는 안 된다에 이렇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문항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하나하나 좀 볼게요. 타진이라고 하는 건 이제 두드려 주는 거죠. 기계적으로요. 이 끈끈한 분비물을 좀 묽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손을 컵 모양으로 한 다음에 강하게 폭폭폭 이게 두드려 주는 건데, 이 컵 모양을 하면 손 안에 이렇게 공기가 모아지면서 요게 이 공기가요 흉벽을 통해 전달이 되도록 하는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 두드려요? 팔, 어깨 두드리는 거 아니죠? 하부 늑골 부위, 아래쪽에 늑골 부위에서 이 뒤쪽 어깨 이 부분을 두드리는 거고요. 또 아래쪽 늑골 부위에서요 앞쪽에 있는 이 흉부 이쪽을 두드려 줍니다. 한 부위에 여러 번 이제 시행을 하는데, 이때 피부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닿지 않도록 압통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대상자야 뭔가 이렇게 가운이나 이런 옷들 위를 두드려 주시는 게 좋아요. 한 부위에 여러 번 시행하고요. 30에서 60초 동안 실시합니다. 만약에 점도가 이 대상자 점도가 되게 높아, 띡해, 끈끈해 이러면 조금 더 시간을 늘려주세요. 금기 보세요. 별표. 자, 유방, 흉골, 척추, 신장은 두드리지 않는데요. 왜? 조직 손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어디요? 유방. 자, 흉골, 여기 척추, 신장은 조직 손상의 위험이 있어서 두들기지 않는다. 자, 출혈성 장애가 있거나요. 골다공증이 심하거나 늑골골절이 있는 환자도 요거 적용하지 않죠. 또 위험이 가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두드려주는 거 타진법이고요. 자, 진동은 덜덜덜덜 진동을 주는 건데요. 타진 후에 보통 시행을 합니다. 자, 흉벽에 손을 펴서 강한 떨림을 제공을 할 수도 있고요. 바이브레이터를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동에 있어서 금기가 있네요. 누구는 안 한대요. 영아나 소에게는 진동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대상자가 숨을 깊게 흡입을 해요. 숨 들이쉬어요. 그러면서 언제? 자, 숨 들이쉬고 있는데 막 진동을 들면 들이쉴 때 힘들어요. 그래서 들이쉬고 나서 언제? 후 하고 나갈 때 호기하는 동안 속도 엄청 빠릅니다. 분당 200회. 분당 200회니까 1분에 200회잖아요. 1분에 200회. 그러면 60초면 이걸 60으로 나누면 한 약 3.3번이 나오잖아요. 60초래. 1초. 1초에 한 3.3회니까 천천히는 아니죠. 1초는 뚝딱인데 똑딱 하는 동안 이렇게 3번 이상, 3번 정도? 3.3회 정도 진동을 줄 수 있어야 되니까 이게 뭐 이렇게 슬렁슬렁은 아니에요. 진동 빨리 주는 편입니다. 호기예요. 호기. 흡기 아니에요. 문제 흡기라고 많이 내요. 그래서 호기. 숨을 내쉬는 동안 분당 200회. 그러니까 60초에 200회니까 1초면 뭐 한 3.3 속도로 진동을 한다. 흡기할 땐 진동을 멈춘다. 진동이 끝나면 대상자한테 기침하세요 이러면서 이제 분비물들을 잘 뱉어낼 수 있도록 합니다. 진동하기 전에요. 약물 투여하거나 가습해주면 훨씬 더 액화가 잘 될 수 있어요. 자, 진동법 역시 대상자의 척추, 흉골, 유방, 늑골, 연 부위는 진동하지 않는다. 네, 자극이나 위험, 손상을 줄 수 있어요. 진동하지 않는다. 자, 이게 진동이고요. 체입에 이제 포스트럴 드레네이지죠. 자, 이거는 중력을 이용해서요. 폐 분절에 있는 분비물들을 이제 입 밖으로 배출을 해내는 원리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폐 하엽에 이렇게 배액을 하는데 많이 또 이용이 돼요. 하지만 이제 폐 뒤에 그림도 있지만, 다음에 그림도 있지만, 다양한 영역에 이제 이러한 분비물이 차 있을 때 체위를 이용해서 중력을 이용해서 이제 배출을 해내는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체위백도 역시나 적용하기 전에 기관지 확장제나 분무 치료를 통해서 묽게 해주면 훨씬 더 배출에 수월하겠죠. 그래서 절차 보시면요. 일단 체위백 하고요. 그 다음에 뭐 한대요? 타진하고 진동하고 기침 혹은 흡인, 석션에 의해서 분비물을 제거를 해주면 좋습니다. 체위백 이용하고요. 체위백, 타진, 진동, 기침, 흡인을 하면서 제거를 해준다. 자, 중요합니다. 다음 내용. 언제 하느냐, 하루에 몇 번 정도 하느냐. 일단 하루에 2번에서 4번 정도 하고요. 한 번 할 때 길게 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짧습니다. 10분에서 15분간, 최대 30분. 길게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밥 먹자마자 막 자세 막 하면서 하면 어떻게 돼요? 막 여기저기 눌리면서 토할 수도 있어요. 불편해요. 그래서 식전이나 취침 전에 시행을 합니다. 식후는 피로와 구토를 유발합니다. 요거 별 내용 아닌데 요거 가지고 시험에 또 잘 나옵니다. 자, 체위백 하면서 막 기침이 난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기침이 좀 안정화될 때까지 대상자를 좀 편안하게 앉혀서 이렇게 앉혀서 좀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고요. 비읍에서처럼 체위백 도중에 빈매, 호흡곤란, 막 흉통 어지럽고 막 개결 나오고 막 휘토하고 있고 혈압 뚝 떨어지고 막 이래요. 기관지 경련 있어.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응급 상황이잖아요. 일단 중단이에요. 중단입니다. 중단하고 대상자의 상태를 사정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다음에 그림 보시면요. 어느 부위에 있을 때 어떻게 자세를 유지하는지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요거 시험에 종종 나와요. 특히나 뭘 잘 많이 물어봤냐면 폐첨, 우리가 첨부라고 하는 거 뾰족한 부위니까 저 폐첨 이렇게 생겼잖아요. 폐가 여기 부분이에요. 이 꼭대기 부분. 우리 중력을 이용하는 거니까 분비물이 고여있는 부분 쪽이 제일 높아야 돼요. 이 원리만 기억하시면 이거 뭐 구구절절 외우지 않아도 간단하게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엽에 폐첨 분절 부위에 분비물이 있다면 상체를 좀 들어 올려주는 30도 이상 올려주는 이런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가지고 하나 첫 번째 그림 볼까요? 자, 왼쪽 아래쪽에 앞쪽에 분절 부위에 있대요. 좌하엽.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돌아 눕겠죠. 왜요? 얘가 더 올라가야 돼요. 왼쪽. 그래서 중력의 힘을 더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왼쪽 아래쪽인데 또 앞쪽에 기저부에 그 부위에 분비물이 많을 때는 우측이죠. 라이트 라테랄 포지션을 취해서 이렇게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호흡 운동과 기침 두 번째 내용입니다. 자, 심호흡, 그 다음에 복식호흡, 펄스트 립호흡 있는데요. 기침까지 있는데 그리고 인스피로미터 적용하는 거 있는데요. 여기서는 일단 다 내용 다 요 짧지만 다 계속 문제 나오고 있어요. 보시는데 3번 특히 잘 보십시오. 3번 펄스 립호흡. 자, 첫 번째 심호흡입니다. 심호흡 최대한 환기를 격려해 주는 게 심호흡이죠. 그래서 공기를 최대 들이쉬고 또 최대로 내보내는 건데요. 흉곽, 복부가 팽창될 때까지 많은 공기가 그러니까 천천히 들어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잠깐 멈추고요. 3에서 5초 천천히 내뱉도록 합니다. 그래서 특히 수술 후 이런 대상자 분들은 심호흡, 기침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폐가 제 기능을 다시 찾아야 돼요. 그리고 환기가 잘 되고 분비물이 잘 나와야지 열이 나지가 않습니다. 호흡기 감염을 예방할 수가 있어요. 자, 심호흡 이렇게 하고요. 자, 횡격막 호흡, 복식 호흡인데요. 다른 호흡 적용 시 숨이 차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고요. 이제 횡격막, 가슴 위의 근육보다 횡격막 사용을 증진시키는 호흡입니다. 호흡 횟수는 줄이면서 1호흡 환기량을 늘려서 기능적 장기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적용을 하게 돼요. 자, 펄스 립호흡 중요합니다. 입술 오므리기죠. 입술 오므리기. 네, 별표 좀 해놓으시고요. 입술을 오므리고 무의식적으로 흡기 대비 누가 길어요? 호기가 길게 되는 호흡입니다. 그래서 호기를 연장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야, 근육을 훈련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폐로부터 공기의 흐름에 대한 저항을 만들어요. 그래서 기관지의 압력을 올립니다. 그러면서 세기관지의 허탈을 막아줄 수 있고요. 평상시보다 이산화탄소의 양이 더 많이 제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COPD 이런 폐쇄성 폐질환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들은 펄스트 립호흡을 굉장히 잘 적용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기억할 거는 호기가 흡기보다 훨씬 길어야 된다. 두세 배의 길어짐과 탄산이 몸 안에 많이 쌓여있는 이런 COPD 환자들에게 있어서 되게 유용하다. 그래서 숨을 들이쉬는 동안 이 펄스 립호흡을 하게 되면 기도압이나 저항을 줄여주고요. 호기 동안은 기관지 내 압력을 높여서 이 기도의 허탈을 최소화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호흡법입니다. 펄스 립호흡, 입술 오므리기 호흡, 입술 이렇게 뽀뽀할 때처럼 입술 이렇게 조금 오므려야 되죠. 자, 기침. 자, 기침은요, 기도에 있는 분비물을 배출하는 거 플러스 또 이물질을 걸러내는 하나의 방어 기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침도 제대로 해야 돼요. 우리 심호흡도 제대로 하면 굉장히 노력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기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애써서 만들어서 하는 거잖아요. 앉은 자세에서 머리와 상체를 앞으로 약간 이렇게 구부리면서요. 가능한 한 발을 바닥에 닿게 해주고요. 베개는 복부에 지지를 해주고 무릎을 구부리고 어깨를 편안하게 한다. 편안한 자세 지지해주고요. 천천히 자, 어디로? 코로 숨을 들이쉬면서 몸을 일으키면서 펄스 립 호흡을 후 하고 내면서 머리를 앞쪽으로 숙입니다.
이렇게 4번을 반복하면서 객담을 이동하고요. 횡격막 호흡을 하면서 최대 흡기한 상태에서 몸을 앞으로 이렇게 숙이면서 숨을 내쉬면서 3, 4에 강하게 기침을 해줍니다. 이때 이렇게 복부로 베개를 지지해주면 훨씬 더 이렇게 더 지지를 받으면서 기침을 잘 해낼 수가 있습니다. 심호흡과 기침, 우리 호흡기계에 있어서 호흡 운동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집중 폐활량계, 인텐시브 스피로미터 해가지고 이렇게 생겼죠. 자, 이제 여기에 공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의 중요한 건 뭐죠? 포기가 아니라 빨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잘 적용을 하게 되면 이제 무기폐를 예방하고 수술 후 대상자에게 그래서 폐 기능이 다시 정상화되는데 많은 이제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들이마셨을 때 이 충분한 공기의 양이 들어온다면 이제 공이 막 이렇게 3단까지 막 올라가는 건데 이게 잘 안 되는 분들은 공 하나 움직이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이거 할 때 보통 앉은 자리에서 시행을 하고요. 이제 들이셔야 되니까 정상적으로 숨을 내쉰 다음에 천천히 깊게 들이마십니다. 요거들 하루에 뭐 시간당 한 10번 정도. 근데 이것도 되게 어려운 작업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포스트오피 환자한테 적용할 때 수술 전에 연습해야 돼요. 안 그러면 수술 후에 더 못하고 더 힘들어집니다. 자, 뭐 이러한 이제 집중 폐활량계, 강화 폐활량계 이용하고 심호흡과 기침을 격려해주면 또 이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죠. 자, 여기까지 해서 호흡 운동과 기침에 대한 거 봤고요. 자, 그 다음에 기출된 부분입니다. 별표 수분 섭취량이 증가해야 된다. 경구, 비경구로 하루에요. 2000cc 이상 제공을 한다. 왜? 분비물을 되게 액화시켜줘요. 묽게 해주고요. 훨씬 더 바깥으로 배출이 잘 되도록 해줍니다. 근데 주의할 대상자들이 있죠. 열이 많이 난다거나 구강호흡을 많이 하거나 기침, 특별히 이런 대상자들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그러니까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열이 나면 수분 공급 더 충분히 돼야 되고요. 구강호흡을 하면 여기 되게 많이 건조해져요. 그래서 또 충분히 해줘야 되고 기침 있다. 이런 경우에는 또 경구든 비경구든 그 상황에 맞게 해야 되겠죠. 막 기침하는데 정신없는데 물 마셔요, 물 마셔요.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습화된 공기를 제공을 해야 자극이나 감염에 대한 것들을 막을 수가 있고요. 체위는 상체를 들어 올릴수록 훨씬 더 호흡하기가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파울러시 체위, 반자위죠. 이상, 자위, 앉는 체위, 기저호흡 체위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고요. 자, 흡인요법 석션인데요. 석션은 분비물을 제거하고 기도 개방을 유지하기 위해서 적용하고 호흡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서 환기가 도모되죠. 혹은 분비물을 채취해서 검사하기 위해서 분비물이 쌓이면 감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적용을 합니다. 자, 흡인 시의 유의점, 자 여기 나와 있는 것들 핵심이에요. 잘 보세요. 삽입 길이는 어디까지 카테터를 넣느냐, 코에서 귓불까지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약 13cm 정도. 카테터 굵기는 흡인 경로, 기도면 그 지름의 반 넘어가면 안 돼요. 그 반 아래로 가야 되고요. 카테터를 흡인하는 동안은, 카테터를 삽입하는 동안 압력을 걸어 놓으면 어떻게 해요? 점막들이 자극을 받겠죠. 그래서 압력을 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흡인을 하지 않아요. 카테터를 삽입하는 동안은 삽입한 다음에 압력을 걸어주는데 시간은 10초에서 15초 초과하지 않고요. 재흡인하려면 좀 쉬어야 돼요. 20에서 30초 쉬어야 된다. 왜? 저산소증을 예방하기 위해서이고요. 총 흡입 시간은 5분을 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카테터 부드럽게 돌리면서 회전하면서 이제 석션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석션으로 인해서 저산소증에 빠질 수 있는 대상자들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아실 거예요. 그래서 막 석션 마구잡이로 하지 않잖아요. 이런 주의사항들을 잘 지켜야 되고요. 무균법을 잘 수행해서 미생물의 차단 이런 것 차단을 해야 되고요. 필요 이상으로 너무 잦은 흡인을 하게 되면 오히려 기침 반사가 억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되고요. 저산소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흡인 전후로 100% 산소를 공급을 해주고 너무 높은 압력이면 점막 다 손상나고 피납니다. 그래서 성인은 110에서 150mm Hg, 아동은 90에서 100mm Hg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볼게요. 우리가 이제 기본 간호학으로 들어와서요. 산소화 요법부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내용 정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산소 요법에 대한 것부터 정리 또 해나가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